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오로지 국민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과 함께하는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큰일이 지금 터져서 네.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너무 착잡하네요. 네, 사실 소장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또래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네. 네. 더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굉장히 반향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 이야기와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IT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차세대 IT 산업과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애플이 자동차 분야를 이제 신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에 애플은 카플레이 기능이 탑재된 운영체제인 iOS 7.1을 공개했는데요. 이 카플레이라는 것은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아이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페라리나 벤츠, 볼보는 카플레이 기능이 들어간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현대, 기아차, BMW, 포드 등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카플레이 기능이 있는 차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현재 10대의 무인 자동차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2017년 이전에 이 무인차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구글은 지난 1월에 아우디와 GM, 혼다, 현대차와 오픈 자동차 연합을 결성해서 올 연말쯤이면 안드로이드카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MS는 윈도우 8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용 운영체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차량 중에 MS의 운영체제나 인텔의 CPU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PC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텔은 이 스마트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제조 원가 중에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고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스마트카가 글로벌 IT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프트를 아마 해외에서도 좀 많이 듣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네.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그 갤럭시 5가 출시됐죠, 이제? 네, 며칠 됐죠. 아, 며칠 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판매 시작한 건 네, 이번 주 초였나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예, 출시가 됐고, 그래서 뭐 잠깐 뭐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 지문 인식 관련해서. 네. 근데 그건 그 애플 그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네. 뭐 페이팔 그 신용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구글 글래스라든지 스마트워치가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방송을 들었던지 구글 글래스를 오늘 하루 판매하는 걸로 네.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를 오늘 하루 판매를 해서 몇 대를 팔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처음에 이제 그 기술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끌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인 실용성이라든지 또 그 상업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거의 실패작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안경이잖아요. 네. 안경이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적인 그 기능이 적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게 이제 뭘까요? 이게 배터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몇 시간 쓸 수 있을까요?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배터리로, 글쎄요. 네, 그래도 24시간은?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충전하면 얼마를 쓰나요? 24시간이 안 되나요? 아이폰은 안 돼요. 안 반나절 되는구나.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이런 거 해보면. 아마 구글 글래스는 1시간 내외 쓰면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너무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게 가격이 $1,500니까. 150만 원. 네, 2배죠, 지금 스마트폰에. 네. 2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도대체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루 판매 아니면은 마지막에 손 떼려는 작업으로 하루 판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런 거고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죠. 근데 스마트워치든 구글 글래스든 일종의 이제 지금 뭐라 할까 이제 몸에 착용하는 그런 이제 기기로서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근데 어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손목에 찬다든지 안경 형태로 쓴다든지 해서 간단한 기능만을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어린 애까지 다 지금 보급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장성이라는 면에서는 턱없이 시장성이 이렇게 적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성이 적다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카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카. 네. 스마트카 이야기는 이제 이른바 스마트폰적인 기능들을 자동차에 이제 심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차를 스마트화 한다라는 건데 자동차를 스마트화 한다라고 해서 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의 궁극적인 효익이랄까 효과는 뭐일까요? 손 안 대고 자동 운전하는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인 자동차. 네, 지금 네, 예전에 드라마에서 킷 빨리 와 이러면은 그런 거죠. 네, 혼자서 그렇죠. 그런 거죠, 마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운행 기능을 제외하고는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어떤 기능이랄까 여러 가지 IT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디오 시스템도 되어 있죠? 비디오 시스템도 되어 있죠?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창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시스템도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자동 오픈, 자동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에서 인터넷을 못 하느냐? 지금도 하고 그렇죠. 있죠.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서 전화 못 거느냐? 이미 다 되어 있죠. 예. 블루투스로 다. 예, 전부 다 되어 있죠, 이미.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스마트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지금 그게 일종의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뒤에 막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지금 이제 그 지난 2011년, 12년 이 무렵부터 이제 엄청나게 그 IT하고 이제 그 BT, 바이오 관련한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 막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뭐 그 주변 언저리 관련된 여러 IT 업종들 주가가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게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제약 회사들 같은 경우도 1년, 2년 사이에 막 2배, 3배, 4배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우 지수가 뭐 2010년에 한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요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지금 16,000으로 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다우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이 IT 업종들하고 이제 BT 업종들이 바이오 관련한 업종들이죠. 근데 이제 이 업종들이 지금 조정 국면에 와 있습니다. 예, 주식 주가가. 이제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 3, 4, 5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갤럭시 3, 4, 5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해서 했는데 점점 이게 한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가가 그걸 핑계로 해서 뛰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띄우기 이제 힘든 부분들을 새로운 또 이슈를 만든다라는 성격 또는 차원에서 이제 구글 글래스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자꾸 이제 뭔가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를 좀 끌어가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화제를 몰아가서 스마트폰도 어차피 그 성능은 별 차이 없지만 이제 새로 이렇게 처음에 뭐 아이폰 3나 아이폰 5나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근데 이제 뭐 속도라든지 뭐 화면의 크기라든지 선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겠죠. 뭐 또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워치나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들을 자꾸 띄웠는데 이게 띄울 때는 그때 주가가 뛰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서 더 이상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몰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조금 한계에 부딪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슈몰이 한 게 이제 스마트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카인데 역시 스마트카도 올 연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불나게 막 그 도로 주행 시험 하네 뭐네 하고 막 경쟁적으로 했거든요. 네. 경쟁적으로. 그래서 뉴스에도 텔레비전 뉴스도 나오고 운전 손 안 대고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해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마트카의 핵심은 그 자동 운전이죠. 자동 운행이죠. 자동 운행이 과연 한 5년이나 10년 안에 가능할까? 그래서 운전자가 그냥 출발지에서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면 차 안에서 뭐 고스톱을 치든 아니면은 무슨 카드를 하든 뭘 하든 뭐 음악을 듣든 잠을 자든 차가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가느냐, 갈 수 있느냐, 그게 5년 내지 10년 안에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 문화아나운서께서 생각하실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격이 많이 든다고 치더라도 네.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5년이나 10년 안에. 사실은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 운행이 가능해지려면 그 궤도화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도 자동 운행으로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 안 하고 이렇게 뭐 지가 제멋대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게 뭐죠? 비행기 있죠. 그다음에 철도 있죠. 기차 있죠. 기차. 예. 그다음에 지금 사고가 났지만 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자동 운항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중간에 장애물들이 없어요. 다 궤도화가 돼 있죠. 철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철도화는 그 선만을 달리죠. 예,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정해진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만을 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배도 정해진 항로만을 다니고요. 네. 오늘 지금 사고 난 것도 지금 항로 이탈이죠. 철도도 그러니까 철도 궤도만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운행이 가능하려면 궤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있고 그것 사이에 어떤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끊임없이 네. 변동 상황이 생기죠. 네. 완전히 그 첫째는 그 운행 차량 대수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닌다 한들 땅에서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 대수에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철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배 역시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한 그 대수의 차들이 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시시각각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에 사람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물리를 걷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예. 철도 궤도 위에 딱 기차 지나가는 서 있는 사람 보셨나요? 웬만하면 안 지나가죠. 예, 예. 없죠. 예. 그러나 도로는 어떻습니까? 도로는 사실 수시로 사람이 출몰할 수도 있고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이 출몰할 수도 네. 있거든요. 사람도 도로를 걷죠, 같이. 그러니까요. 당장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인도가 있죠. 인도가 있지만은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안 되는 곳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설령 구별이 돼 있어도 그냥 건너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수시로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도로 상황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스마트카, 이른바 자동 운행 자동차가 나오려면 도로를 완전히 궤도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궤도하고 사람과 차도가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리된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횡단보도는 어떻게 할 거냐. 온갖 곳이 횡단보도거든요. 그렇죠. 예,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궤도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도로마다 차선마다 전부 이제 센서를 박아야 됩니다. 센서를 박아야 되고 뭐 이렇게 교차로마다 전부 내거리가 됐든 오거리가 됐든 상거리가 됐든 교차로마다 다 센서를 받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도 센서를 받고 그 센서를 인식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또 차에 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도에서 차도로 툭 튀어나온 사람을 이렇게 또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사람한테 센서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궤도화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도로를 다 이렇게 센서를 받고 그 도로를 달리는 차에 대해서 다 그 센서 인지하는 장치를 놓고 그다음에 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서를 인지하고 이 앞차하고 뒷차 또는 옆에 차가 어디로 가느냐도 또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차선 변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스마트카 이른바 자동 운행 자동차는 적어도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도로교통 상황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1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물론 계속 그걸 위해서 많은 이제 기술 개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마트카가 나오려면 도로도 모노레일 같이 예, 궤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쌀 거. 그래서 차라 그냥 일종의 그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모노레일에 그냥 그 행선지별로 이렇게 그 궤도차가 달리는데 그 행선지 가는 사람은 거기 딱 앉으면 그냥 가는 걸로.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SF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모습이네요. 실제 그 예. 미래의 그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하는데 다 그런 식의 것들이 많거든요. 셔틀 같은 셔틀,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서 뭐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궤도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스마트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런 스마트 기능들을 자동차에 이식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미 기존의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은 다 이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한 가지 자동운행인데 자동운행은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최소한 10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이슈몰이를 해서 또 주가를 띄우려고 이렇게 좀 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글래스라든지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상표 등록을 했어요. 미국은 상표 등록도 특허거든요. 구글 글래스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앞에 구글을 빼고 글래스로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특허청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거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건 스스로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리했네요. 구글 측에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제 그 되게 기술 개발의 형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펑 하고 이렇게 터져서 점프를 하죠. 네. 점프를 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45도 선으로 뭐 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는 형태가 아니고 한번 점프를 하면은 거기서 또 옆으로 갑니다. 점프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갤럭시 3 갤럭시 대박을 쳐서 이게 점프를 했죠. 갤럭시 3는 아이폰 3가 점프를 한 거죠. 대박이 났어요. 갤럭시 4나 아이폰 4, 갤럭시 5나 아이폰 5는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특별히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좋아질 거라고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제 그 기존의 그 약간의 성능 개선만 해서 이렇게 뭔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갔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딱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그 아이폰 3나 그 갤럭시 3에서 점프했던 그 휴대폰에서 점프를 해버린 거죠. 휴대폰이 확 죽어버리고 이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혁신.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다, 구글 글래스다, 웨어러블 기기 뭐다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혁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첫째는 디스플레이가 작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무겁다라는 무겁다.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 2월 달에 이제 전주 전북 그 경제 톡쇼 갔을 때 전주 지역 그 대학에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들으시고 뒷부리 때도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이제 최후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죠. 뭐냐면은 이게 그 탄소 원자예요. 막이에요. 막 한층. 그러니까 흑연 있잖아요. 연필 심지. 네. 연필 심지가 탄소들 결합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탄소 한 껍질, 원자 한 껍질을 딱 벗겨내는. 게. 근데 그걸 벗겨내려고 그 무진장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못 벗겨냈어요. 그 탄소 결합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하여튼 근데 이 탄소로 그 그래핀이 탄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 층인데 원자 한 층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세하죠. 근데 이제 그 그래핀이 다이아몬드보다 20배나 더 강합니다.
철강보다는 200배나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전도성이 거의 그 전기 손실이 없을 정도로 완전체에 가깝습니다. 전기 통하는 게. 완전체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투명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능들을 가지고,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핀이. 근데 이 그래핀이 이제 이른바 반도체를 대체하는 신소재. 그 다음에 투명하니까, 이건 뭐 제가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래형의 뭔가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의 어떤 신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면,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그 단점, 문제점, 지금 아까 디스플레이 크기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그래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 막 한 층이거든요. 하나를 벗겨낸 거거든요. 연필 심지에서. 근데 그게 엄청나게 물리학자들이 그걸 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벗겨낸 것만으로도. 다들 못 벗겨냈어요. 근데 러시아 물리학자 2사람이 그걸 벗겨냈어요. 어떻게 벗겨낸지 아세요? 어떻게요? 그냥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다가 그 스티커 있잖아요. 부착제. 네. 그 포스트잇인가요?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 네. 그걸로 한번 우연히 그게 딱 붙였다가 띄었더니 한꺼풀이 붙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2010년에. 그걸로. 진짜로요? 예. 아니 무슨 노벨 물리학상이 이렇게 쉬워요. 뜬금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도 있죠. 운칠기삼 이거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 방송하고 나니까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네. 지금 이 그래핀을 가지고 서로 세계 각 전자업체나 IT 업체들이 치열하게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걸 이렇게 필요할 때는 통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르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반쪽짜리 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이 그래핀은 이제 완전 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요할 때 통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끊고 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뭔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이렇게 붙여주는 기술 개발이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래핀 한 층에다가 뭔가 이렇게 판때기를 깔고 판때기 위에다 그걸 붙이고 이 판때기에서 이게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차단하는 쪽으로 하는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방송한 직후인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성균관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술 개발의 길을 열었다라는 기사가 얼핏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는 시작 단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그래핀과 같은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게 되면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적인 성능이나 이렇게 반도체의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디스플레이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형 디스플레이 이래서 수첩자로 접었다 폈다 하면은 내장만 지금 4인치짜리 내장만 붙이면은 태블릿이거든요. 네. 태블릿 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렇게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넣었다 그냥 필요할 때 빼가지고 딱 펼쳐서 보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뛴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3든 갤럭시 3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한 번 더 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과 소재 부분에서 무게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계속 이제 지금 아이폰 3, 4, 5나 갤럭시 3, 4, 5를 보면은 계속 스마트폰의 화면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용자들이 화면이 적은 건 답답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전부가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구글 글래스나 스마트워치가 더욱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댓글 게시판에 아니 그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거로 터치 스크린 기능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요. 다들 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은 이제 휘는 거죠. 네. 근데 휘인다라기보다는 이건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터치 스크린 그러니까 그 기능이 완전히 종이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로 치면 지금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무게나 두께 이런 걸만 충분히 줄일 수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도 대형 그 화면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화면 여러 개를 붙인 거잖아요. 아,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삼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지난주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삼성생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고 현재 한도를 초과해서 보유한 그 자산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이를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열사의 주식, 채권 금액을 시장 가격이 아닌 처음 살 때의 가격, 즉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업에서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여 개 계열사의 주식은 취득 원가로는 2조 2천억 원 정도이지만 시장 가격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삼성생명은 5년 안에 15조 원 가량에 가까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외국에 넘어가면 어쩔 거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처분 유예기간을 5년이나 주고 인수 합병의 위협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다른 금융기관은 모두 시가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삼성만 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네. 다만 이건 삼성그룹의 금융사업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또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산 분리에 관한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주에도 첫머리에서 아마 제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삼성생명 이야기하면서 지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경우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한 21%를 가지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 한 19%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해서 51%가 이제 삼성의 오나 일가의 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한 7, 8% 정도 이제 순환 출자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한 또 4% 이상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해서 한 12% 넘게 가지고 다른 계열사까지 넣으면 한 17%, 18% 정도 삼성전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거의 다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게 순이익으로 봤을 때 7, 80%가 다 삼성전자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그룹이 100년간은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은 삼성전자가 100년간은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그 몇십 년 전에 초창기 군사정권 시절 때 정경관언 사법 유착해가지고 뭔가 그 이권에 의해서 사업을 키우고 벌리던 그런 시대로는 이제 이미 끝났고, 이미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IT 기업들과
뭐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특허 소송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젠가는 삼성그룹이 그 금융 계열사들과 산업 계열사들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삼성그룹만 분리를 하면은 다른 데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 이겁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그 삼성생명의 지분의 이건희 회장이 21%, 이재용 그 부회장이 1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한 40%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직전에 그 금감원에 보고한 삼성 그 생명의 재무제표를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방송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삼성생명의 이제 대주주의 이건희 회장은 그대로 21%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봤던 걸로 기억되는 이재용 회장의 19%가 삼성 에버랜드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이 방송을 듣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분명히 이 19%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그 제가 봤는데 그래서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걸 보니까 그 이재용의 지분 19%가 삼성 에버랜드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 하나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나 문제들을 잡아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삼성 생명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주에 200조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자산이. 그래서 네. 뭐 중국에 부동산 투자하네 뭐네 해도 그게 절대 안 될 거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오나 일가가 거의 이제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령인데다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상속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건희 회장이 개인으로 명의로 갖고 있는 지분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상속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죠.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상속세가 50%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해도 50%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예전에 에버랜드 그 사태처럼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모든 금융산업의 그 위리가 삼성 계열 금융 계열사들이다. 그래서 콱 눌러버리고 있다. 네, 그 말씀도 하셨고요. 예.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삼성, 그러니까 생명이 됐든 화재가 됐든 카드가 됐든 금융사의 경우에 이 지배구조입니다. 삼성생명 경우에는 오나 일가가 51%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 큰 하나생명, 옛날에 대한생명이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오나 일가가 직접 하나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계열사. 주식회사 하나하고 하나건설이 거의 한 45%인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출자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생명을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보생명이죠. 3대 생명 하면은 이 세 개인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상장했다가 상장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상장이에요, 지금. 비상장인데, 역시 그것도 오노 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그 경우를 보면 물론 나라마다 이제 그런 규정을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율 관행에 의해서 자율 규제에 의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에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 됐든 보험이 됐든 증권이 됐든 금융기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그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걸 이제 5% 룰을 적용을 합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뭐 홍길동이가 뭐 6% 가지면은 무조건 그 이하로 이렇게 5% 이하로 이렇게 줄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도록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법적으로든 또는 그 관행 민간 자율적으로든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사들이 다 지금 개인의 오나의 소유 지분이 절반을 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5%라고는 택도 없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계열사들이 산업자본 계열사들이 지분들을 막 순환주자로 막 가지고 있어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그룹이니까 네. 별도지만 거기는 이제 오나 일가가 거의 4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생명보험사 중에 지금 제일로 큰 데가 그 매트라이프입니다. 매트라이프.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분 5% 이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매트라이프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거의 태반이 거의 전부가 다 이 은행이나 증권, 여타 뭐 그 펀드, 투자 펀드.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다 금융자본.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군요. 그다음에 민간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근데 거의 뭐 한 70-80%가 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펀드들입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그 보험 회사가 프루덴셜 파이낸스죠. 프루덴셜 국내도 있잖아요. 네. 매트라이프도 국내도 있고. 그렇죠. 프루덴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오나가 없습니다. 없고 전부가 또 태반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들입니다. 3위가 한번 그 금융위기 때 망했다가 회생한 AIG죠. 네. AI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제일로 큰 생명보험회사가 일본생명입니다. 일본생명. 예, 그러니까 니혼생명, 니세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생명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상호회사입니다. 상호회사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조합이죠. 그럼 누가 조합원이냐? 네. 보험 가입자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조합원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주다라. 자기가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그 보험 일본 생명이 이제 운용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돈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다 보험 가입자들한테 가는 예, 거군요. 배당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옛날 한국처럼 개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십실반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이 나면 개원들한테 다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 위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저는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1,000만 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는 1,000만 원을 딱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각자가 따로따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예비를 비축을 해두면 10명이면 1억 원이 경제 전체로는 1억 원이 비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명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야, 우리 이거 누가 사고 났을 때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본인 1,000만 원만 비축을 하자. 왜냐면 10명이 동시에 다 사고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한 사람이 딱 사고 났을 때 1,000만 원만 딱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9천만 원은 비축하지 않아도 되죠. 9천만 원 가지고 다른 활동 이게 조합, 개의 의의입니다. 이게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국민TV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보험사도 역시 그런 거예요. 원래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한참 시끄러웠죠. 아, 맞습니다.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이게 그동안에 삼성생명이 번 돈을 이제 상장할 때 누구 몫이냐로 시끄러웠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주장은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상호회사, 이른바 계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한 거고, 아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건 내 사업이고, 내가 사업자로서, 돈을 번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식회사로 만들었을 때는 내가 사업, 창업에 대한 대가로서, 창업 이득으로서 내가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제 삼성의 오나 일가의 주장이고, 근데 오나 일가의 손을 들어준 거죠. 결국에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지분 51%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일본 최대 보험회사인 일본생명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상호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이제 제일생명보험, 다이치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입니다. 두 가지 형태에서 보험회사의 조직 형태는 상호회사 형태가 있고, 유한회사라든지 상호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있죠.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를 봐도 역시 일본의 경우에도 지배구조를 보면은 5% 이상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금융기관 투자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다른 타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투자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지금 산업자본, 특히 재벌 오너들이 금융산업들은 모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재벌그룹 치고 금융회사 안 가지고 있는데 캐피탈이든 할부금융이든 카드든 다 가지고 있어요. 모조리 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첫째는 동양그룹 사태를 이제 기억하시죠? 동양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렇게 섞여 있는 중간 재벌이었죠. 네. 네. 본체인 동양시멘트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계열사 돈을 빼다가 막으려고 했죠. 네. 거기서 돈을 이렇게 투자자들 이제 좀 기만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팔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팔아서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산업 계열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오나 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똑같이 뭔가 그런 행태를 보이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금융 계열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한국 경제는 금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30년 전, 40년 전의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친재벌, 반재벌, 이게 진보다, 보수다, 누가 돈 벌어서 배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 눌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권들이고 정부 관료들이고 재벌 오나 눈치 보고 나도 거기 가서 떡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꼼짝을 못해요.
네. 거기서 무슨 금융산업이 나오고 뭐 창조금융이 나와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냐 이겁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글로벌화해서 무슨 운영 능력을 늘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 KT 사장인 사람이 그 2002년인가 삼성증권 사장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한참 이제 우리도 글로벌화에 대한 데 가지고 이제 증권 해외 투자 뭐 이런 걸 확대를 하자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많이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은 사람이 KT 사장 가는 좀 그것도 좀 이상하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네. 예. 말아먹어서 이제 우리 사장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오너한테. 네. 그래서 이제 갈렸겠죠. 갈렸는데 그 그룹에서 어떻게 해서 갈았냐면은 삼성증권에서 야 니네들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국내에서 그냥 일이나 하고 있어. 우리가 주는 거 그 그룹에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증권 산업을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려가도 모자랄 판국에 국내 최대 증권 회사인 데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삼성증권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때 2006년에 네. 바뀐 그 사장이 그때 제가 아마 언론에 무슨 그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삼성 당시 증권 사장이 만나고 싶다라고 갔더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무마용이라 할까 달래기용의 프로젝트를 이제 맡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게 무마용이나 달래기용이라고 느끼고 있었죠. 그러면서 느끼고 있었는데 덥석 무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안의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또 기회 삼아서.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예, 들었죠. 그러니까 갈린 사장이 자기도 삼성증권에서 뭔가 실적을 내 가지고 뭐 회장 눈에 들어서 이쁨 받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앞선 사장이 말아먹어 버리니까 뭐 글로벌 한다, 국제 한다 해가지고 뭐 홍콩에다가도 뭐 이렇게 막 벌려놓고 어디다가 벌려놨는데 이렇게 말아먹어 버리니까 그룹에서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이 있었죠. 그룹 타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화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까부지 말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국내에서나 1등이나 하고 있어. 그룹에서 준 것만 받아먹고 가만히 있어. 삼성생명이 주거나 전자가 준 거나 누가 준 거 그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사채 발행해서 뭐 자금 조달할 때 그거 인수 간사나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박긴 사장이 이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룹에서 꽉 눌러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러면 한국의 증권 산업은 삼성증권에 의해서 다 결정 나버려요. 모든 법이고 뭐 또 삼성증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누가 넘어갑니까?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다. 이거. 카드도 마찬가지다. 화재보험도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다.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반대하고 뭐하고 뭐 재벌 반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글로벌한 상황에서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가버렸어요. 국내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국내에서 파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삼성전자가 20%밖에 안 돼요. 80%는 외국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삼성전자가 그냥 본사를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으로 옮겨가겠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해외 시장 이미 그 비중이 그렇게 커져버렸으니까. 근데 안에서는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삼성그룹도 거기에 발목을 잡히게, 그러니까 상장을 못 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글로벌화된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안 해 있어요. 그 그룹에 이제 어떤 뉴욕 증시에 글로벌화되면 웬만하면 다 상장을 하거든요. 그룹에 이제 위상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장을 하거든요. 상장을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쪽 동네의 규칙에 따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쪽 동네 규칙에 따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도 그렇고 삼성 그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뭐 이렇게 그 서로 힘겨루기나 뭐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나온 것처럼 삼성 생명을 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다 가져가는데 뭐 넘어가도 삼성전자 넘어가도 되느냐? 전 그게 걱정이라면 연금에서 사줄게요. 국민연금에 사주면 되거든요. 정말로 그런 게 걱정이라면. 그다음에 지분 정리를 하면 충분하죠. 삼성전자 지금 그 이건희 그 회장 오나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모자라면 그래 그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나 나중에 해서 그 경영상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정리만 한다라면 그럼 서로가 이렇게 편하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다 큰 틀에서 이제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정말로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뭔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 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추스려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삼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생명도 그렇고 뭐 교보도 그렇고 다른 뭐 그 지금 재벌들의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은 전부 일반 그 가입자나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만 손해를 뒤집어 쓰고 있죠. 모든 부분에서. 전부 오나 눈치를 보니까 오나만 이렇게 편들어주고 오나만 땜빵하고 정부 관료 입막음만 하고 정치인 입막음만 하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금융산업 발전할 수 없고 경쟁력 없고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계속 구조조정하죠. 그 말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서는 금융산업 그리고 초반에는 또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